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해서 토론 잘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뜻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보 배우자끼리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와이 특사단과 2차 회동을 앞둔 홍준표 전 시장이 영화 빠삐용 주제가 바람처럼 자유롭게를 SNS에 올렸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5월 2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세상에. 네, 최근 흉기 피습 사건이 정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었고 특히 시흥시에 있던 분들 좀 불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흉기 피습을 달아났던 차철남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경찰에서 차철남에 대해서 공개 수배를 내렸고 시흥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현장 수색 중이며 시민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사실 흉악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기까지 시민들은 다소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차철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시흥의 한 호수 인근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최초 범행 신고 이후 약 10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압송되는 모습이네요. 체포돼서. 사실 박효연 변호사님, 저 차철남이라는 인간을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가 방송 중에 이미 그때는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뉴스파이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지금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려왔는데 지금 검거돼서 압송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보세요. 차철남 때문에 경기도 시흥시 주민분들 정말 불안에 떨었어요. 몇 시간 동안 진짜. 네, 맞습니다. 이 차철남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편의점 점주를 찔렀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제 수소문을 했겠죠.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차철남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고 갔던 차량의 소유주들을 파악했고 그 소유주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왜요? 단순하게 거기다 차철남 내지는 용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시체가 거기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지금 뭔가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주거지를 급습했는데 거기서 용의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시신이 전혀 다른 사람의 시신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그 시신이 바로 차량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차량 주인은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그렇게 거죠. 되네요. 그래서요, 이 차철남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차철남 집에서는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시신 두 구가 연이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신 두 구 서로 형제 관계였습니다. 어머나. 중국 국적의 형제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차철남이요, 지난 17일 오후 4시쯤에 일단 피해자를 술 한잔 하자면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성인 피해자를 집으로 부릅니다. 유인한 거군요, 세상에. 네, 그리고는 둔기로 살해를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요, 1시간 뒤에 이 사망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집 안에는 그 피해자의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마저 둔기로 살해를 한 겁니다. 이 차철남 대체 이게 어떤 인간이야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기 지금. 네, 이 차철남은요 2012년에 한국 체류 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이 거주지에 살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이 단순 일용직으로만 가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서 갖고 있던 돈을 그냥 쓰면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피해 형제와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의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도 술을 마시자라고 집으로 유인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집으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시신이 집에 방치가 돼 있으니까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철남이 이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서 이 차량 안에서
이틀간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찰이 애초에 차량 주인이 소유주가 용의자인 줄 알고 그 집을 급습했더니 시신 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해당한 지 뭔가 시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저 상황에서 지금 연쇄살인인 거잖아요. 1시간 간격으로 지금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데 그 형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살해한 차철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를 했습니까? 저한테 돈을 줘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여러분 들으셨죠? 저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왜 지금 보세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뭐 지금 사람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 지금 입에서 할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느끼는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살인범이 살해 이유를 되는 것도 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천만 원가량 일하고 자신이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안 갚았다고 해서 저렇게 살해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인정하십니까? 하면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일말의 반성의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니 죽은 건 죽은 거지요. 마치 유체 이탈, 자기가 한 것의 행위가 아니라 남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돈을 안 갚아서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편의점 점주라든지 또는 집주인도 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돈을 꿔줬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걸로 봐서 이 진술은 어떤 이유, 핑계를 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차철남이란 인간이요, 전현현 평론가님 자신의 뭐 형량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봐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이유나 범행 동기로 막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뭐 채무관계 막 이렇게 하면 뭐 형량 줄어들까봐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범죄의 재질이라던가 지금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들의 부상 등을 감안했을 때 경찰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힌 겁니다. 근데 그 이유도 좀 황당합니다. 일단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을 험담해서 이렇게 해쳤다. 이런 대답을 차철남이 했다고 하고요. 또 집주인인 7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남성은 차철남이 새를 살던 집의 주인이었고 왜 이렇게 해치려고 했냐라고 했더니 나를 무시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집주인과 차철남은 평소에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정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 차철남이 중국으로 도주했다거나 그러니까요. 국내 어디에서 숨었다면 수사가 장기화될 뻔했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경찰에서 지금 체포를 한 건데요. 네. 차철남은 이렇게 흉기 난동 이후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을 배회하다가 체포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하고 저 인간의 예상 도주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전거 타고 도망가다가 경찰을 보고 자전거 버리고 내뺐대요. 경찰에 딱 잡힌 거예요. 저녁에요.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 먼저요. 저 차철남이라는 인간이 옷에 달린 모자랑 마스크 좀 강제로 벗기면 안 돼요? 왜 저 인간 이렇게 둘러쓰고 이제 놔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심정적으로 동료는 못하겠지만 사실 피해자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로 이렇게 모자라든지 마스크를 벗길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오히려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박주희 변호사님. 차철남은 앞서 말씀드렸죠. 형제 관계인 중국 국적의 그 형제를
피해자 두 사람을 1시간 단위로 연쇄살인하고 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제 추가로 범행 듣고 흉기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두 사람한테. 그러면 애초에 살해를 하고 며칠이 있었는데 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 머물렀던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철남은 우리나라에 지금 13년 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시내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검거될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주를 해봤자 검거를 당할 것이고 오히려 활동 반경을 넓혀서 CCTV에 여러 번 잡히는 게 오히려 검거 시기를 당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두 번째는 추가 범행 자체가 과연 우발적인 건가 계획적인 건가 이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철남은 이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다라고 하는데 네. 경찰이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두 번째 범행까지 처음부터 저지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아하.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규 변호사님. 사실 충격적인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까지는 곰곰이 이 시간을 되돌려보면 어제 오전부터 편의점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공격하고 그 이후에 또 집주인 70대 남성을 공격하고 지금 이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지금 생각지도 않던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거잖아요. 혹시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생활이 13년입니다. 방금 전에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치안 상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도주할 것까지도 다 계획을 짜가지고 피해 다녔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정말 앵커분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던 것처럼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 죄책감이라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한테는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그렇게 죽였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를 했다라는 것들은 과거에도 이런 행위들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평소에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경찰에서 어떤 수사라든지 범죄 이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전말, 이게 피해자가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사건의 전말, 여죄는 없는지 반드시 차철남을 통해서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어제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장갑차가 도로에 나타났는데 중앙 분리대에 올라탔다.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 만화나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낮 12시 반쯤 네. 충북 충주 한 도로에서 이런 일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승객의 카메라에 네. 이런 장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 네네. 자, 도로를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차들도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도로 위 어수선합니다. 네. 잘 보세요. 아, 이게 현실입니다. 저게 뭐예요, 누가 저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처럼 뭐야 이게? 거대한 장갑차가 뭐야, 도로 이게? 중앙 분리대 위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뭐야? 울타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는데 어머,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말이고 시청자분도 아마 전혜연 평론가에게 묻고 싶은 말이고 그럴 거예요. 이종건 평론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탱크 한 대가, 장갑차 한 대가 저렇게 도로에 있는 모습. 당연히 훈련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훈련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무엇인가 기기의 결함이든 아니면 조종의 어떤 실수이건 간에 갑작스럽게 중앙 분리대에 올라탄 겁니다. 아주 다행히 뭐 50m가량을 주행하긴 했는데 조종수 2명 등 군인 2명은 다치지 않았고요. 경찰이 도로 통제에 빨리 나섰기 때문에 2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네. 왕복 1차로가 통제돼서 1시간 반 가량 네.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네. 해당 장갑차는 군 간부에 의해서
자발 기동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장갑차는 아시다시피 저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장애물 이건 다 완전히 짓밟고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한궤도라고 하잖아요. 네. 저 캐터필러의 위력은 대단한데 어쨌든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 다분히 어떤 미스가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종수들이 바로 스톱을 시켰고 다시 이제 그 기기를 돌려서 원대 복귀했다고 합니다. 기계적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박효연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 민간인들이 차량으로 예를 들어봐요. 볼게요. 민간인들이 차량으로 버젓이 서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 제일 먼저 음주운전 같은 거 의심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때 당시에 지금 저 상황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저 조종수 장갑차에 조종수 같이 타고 있던 군인들 음주운전 테스트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인사사고, 그런 게 그 과실에 의해 가지고 운전수가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고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 특수성상 그 훈련 가는 도중에 음주를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안에는요. 일반 승용차들과는 다르게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 내부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탑승하고 있던 조종수하고 뭐 부조종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하고요. 기계적 결함이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 그 조향장치 핸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들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조종수의 문제라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적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군 기강 해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반드시 사고 원인과 대책 철저하게 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딴딴딴딴 딴딴딴딴 하고 식 올리면 그만인데 그걸 하루 전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어허.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 들으시면 황당하기도 하고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일단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루 앞두고 이 30대 예비 신랑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결혼을 하기 싫으면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어허. 종적을 감췄는데 이게 도망을 갔는데요. 에? 국내 안에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아예 해외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오. 그런데 이 논란 예비 신부의 가족들이 곧장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실종 신고를 하셨나 했는데요. 네. 왜 신고를 했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어허. 예비 신랑의 몸만 사라진 게 아니라 예비 처가 식구들의 돈까지 사라진 겁니다. 에? 한마디로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돈까지 살아야 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빵당이 겹쳤어요, 지금 또. 이 돈이 심지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에? 엄청난 돈을 들고 사라진 건데요. 이 결혼은 아마도 이 예비 남편의 치밀한 계획 속의 사기 결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하루는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장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차 한 대 사드려야겠어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비는 계약 당사자가 입금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한테 돈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장모가 일단 의심 없이 돈을 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차가 한두 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환심을 사려면 고가의 국내에서 만든 거라도 비싼 거 또 해외 외제차 사주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 지금 예비 장모는 혹하고 넘어간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쁜 마음도 들뜬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예비 장모 입장에서는 이 예비 사위가 보여주는 문서를 믿는 마음이 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요? 예, 이 예비 신랑이 은행 잔액 증명서를 탁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라고 하니까 덜커덕 믿어버린 겁니다. 어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위조된 문서였고요. 어머나? 또 피해 상황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점점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예비 신랑이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다 보니까 계약금으로 현금 달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 비용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보내고
더 큰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건설사 대표를 제가 아는데요. 네. 그 사람이 아파트 입주권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 했느냐. 예비 장모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비 신배 큰어머니까지 돈을 보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약 1년에 걸쳐서 이 남성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뜯어낸 돈 무려 6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박주 변호사님, 이 몹쓸 예비 신랑이란 인간이 은행 잔고증명서로 얼마가 있다고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뜯긴 돈이 예비 처가 식구들 뜯긴 돈이 6억 7천이나 돼요, 진짜. 네, 뭐 이 예비 신부와 이 가족들이 느낄 배신감이나 분노는 사실은 뭐 상상도 못할 것 뒷목 잡게 같은데요. 생겼어, 지금. 거기다가 지금 방금 큰어머니가 사기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 신부 가족한테만 이런 사기 범행을 친 게 아니라 친인척들에게도 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인척 관계가 다 파탄이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은요, 사기와 사문서 위조, 그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잡혔다는 얘기에 다행히. 네. 아이고. 그런데 법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뭔데요? 이 예비 신랑 결국에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그리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전과가 있어요? 네, 사기 전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려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현재 또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사실상 사기에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재판부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속여서 이 가족들에게 속였고 또 이 피해자의 친인척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박혜원 변호사님, 이 몹쓸 인간을 잡은 건 천만다행인데 지금 동종 전과가 한두 차례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습이잖아요. 상습 사기범한테 이 사건 징역 4년 너무 형량 낮은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친인척분들 너무나 큰 상심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양형 사료들을 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리적인 타격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겨내시고 가족끼리 화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으로 지금 6억 얼마의 피해 금액들을 현실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들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형사배상명령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수익의 은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수 추징을 해가지고요.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꼭 이런 인간들 보면 네. 쉽게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다거나 혹시 내가 교도소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이거 다 내 돈이 하고 진짜 어디 진짜 꽁꽁 숨겨뒀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 범죄자들은요 그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내연녀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된 금전들을 갖다가요 건네주고 나 몸으로 떼우련다 이런 심보들을 그때까지 맡아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네네. 아하. 어쨌든 이 몹쓸 인간이 혹시 숨겨둔 돈이 있는지는 좀 반드시 정말로 경찰의 수사력으로 찾아내 주셔야지 지금 이 예비 처가가 될 뻔했던 이 분들의 상한 마음 그리고 지금 파탄난 관계도 뭔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어요. 대선이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14일 남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호, 깜짝 제안이에요. 말 그대로 배우자 토론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의 남편들이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그걸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반응처럼 민주당도 전현 평론가님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좀 황당하고 기괴하다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국정 운영 비전이나 이걸 놓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좀 너무 황당한 제안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대위의 노정면 대변인도 김건희 씨를 언급하면서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나 엉뚱하고 기괴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이런 코미디 같은 제안이 생각 없이 나와 놀랍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대선이 도대체 왜 갑자기 치러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는 혹시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시체말로 뜬금포예요? 뜬금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후보자, 배우자들의 TV 토론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어떤 요건이 안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검증이라든지 또는 토론이라든지 하는 수단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 부인은 공인은 아니거든요. 아하. 물론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각종 의전이라든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영부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도 마련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게끔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안도 없고 헌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검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걸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물타기라는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김건희 여사 등등 우리나라의 영부인들이 사실 구설에 오른 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은 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막거나 할 어떤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설란영 여사와 지금 김혜경 여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경기도 지사의 부인이었다는 거. 만약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부인으로서 어떻게 도와줬는지 또는 법인 카드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갖고 있던 의혹들도 상당히 검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네. 설란영 여사가 네.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설란영 여사를 아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네. 김문수 지사보다 훨씬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한다. 아, 그래요? 뭐 이런 후문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자신감도 아마 지금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토론회를 현실적으로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가 있잖아요.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도 않지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아주 그냥
시체말로 행동으로는 아니지만 말로는 그냥 한 대 꿀밤을 그냥 먹인 셈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네, 뭐 혼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두고 또 비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면서 이건 곧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후보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배우자 토론 얘기에서 본인은 이제 반농담조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한 거다. 그냥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제안을 수정해서 후보자 토론을 좀 전공법을 많이 하는 게 전공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도 이 배우자 토론회를 뭐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재조명되고 있는 김혜경 씨의 과거 발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한다. 그리고 참 냉철하고 칼같이 자를 건 자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차갑고 냉철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사람 자체는 참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불러야 될지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여보,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죠. 혹시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적당한 선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도 남편인 이재명 후보는 물론 저 때는 한 3년 전쯤에 이제 인터뷰 MBN 정가욱 국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여전히 지금도 이제 조용한 내조로 김혜경 씨는 이 각종 이 종교 기관을 종교 시설을 돌면서 조용한 이 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좀 대조적이랄까요?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의 설란영 씨는 공개적인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급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첫 번째 정직하다. 사람이 정직하고 또 청렴하고 깨끗하고 아직도 순수해요. 이 사회에 물들지 않는 아주 그 영혼이 맑은 남자. 저희 스스로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고통과 애환, 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루두루 겸비한 그런 인물이 김문수가 아닌가. 이 법카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든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차가 나와요. 공적으로 차가 나오고 기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저희 공영차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게 뭐 원칙인 줄 알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재명 후보 케이스를 보고 나서 좀 놀라셨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설란영 여사는 좀 적극적인 면이 있다,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각종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좀 노련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운동을 도우러 가락시장에 함께 왔던 이 배현진 의원을 두고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칭해서
하면서 사실 논란이 좀 일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현 여사가 자기가 한 소리 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니 미스 가락이니 이런 게 굉장히 싫어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지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약점이나 아니면 상대 후보의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지적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좀 노련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굉장히 어떨 때는 모욕감, 모멸감도 줄 수 있는 그런 미스 뭐뭐뭐 이런 표현이에요. 어떨 땐 잘 이 지적을 남편한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상대당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는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공개된 데도 많이 나오는데 왜 김혜경 여사의 모습은 안 보이나요? 보여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대선 출정식을 한 다음부터는 전국에는 사찰이라는 교회를 방문하고 있고요. 명동 성당이나 불국사라든지 아니면 호남 민심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며칠 전 사진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수녀님들하고 찍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가지고요. 네. 쌍촌동의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방문하고 네. 호남 쪽의 민심들 다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비공개라고 했다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 네. 어쨌든 저렇게 이 전국을 돌면서 특히 이제 종교 시설, 종교 기관을 돌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를 돕고 있는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슴 철렁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테러 위협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네네. 있는데 민주당사 근처에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인근 100m 부근에서 네. 한 경찰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30대 남성이 좀 수상해서 불심 검문을 했대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의 흉기와 가스 유압식 비비탄 총이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 저게 다요? 네, 그런데 저게 가스 유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비비탄 총이 공기식이 있고 가스식이 있거든요. 근데 가스식이 파괴력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박현 변호사님. 왜 저런 것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이 대선 전국에 특히 또 민주당사 앞에 왜 저것을 가지고 다녔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일단 저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총포라든지 도금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법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금류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도금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기 유압식 그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총포법에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것을 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특히 왜 민주당사 주변을 돌아다녔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라든지 예비행위였다 그러면은 강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네. 흉기 소지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죄예요. 저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사실 이 사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물론 전체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하면서 이제 보신 분도 많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철렁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 들고 많은 당직자들이 사실 깜짝 놀랐고요. 민주당사뿐만 아니라 인근의 이제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해서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정치권 전체의 이런 테러 위협이라던가 피습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도 머리를 가격당한 적이 있고요. 앞서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격을 당하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오히려 정치권이 통합의 정치에 나서고 상대방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거나 증오,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까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아마 지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팀, 진정한 원팀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고리가
아마 이 사람 아닐까 싶어요. 이담 아나운서.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지금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이른바 설득조 특사들이 가 있잖아요. 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4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났네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라고 했고요. 바로 저기가 빅아일랜드의 모처에서 만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 전 시장에게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도 전하고 왔다고 했는데요. 네. 김 후보가 당에 만약 홍준표 전 시장이 당에 돌아온다면 요청하는 내용 다 받아들이고 판단과 역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맡길 테니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 전 시장이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오늘 저녁에 다시 자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하와이의 시간이 밤 11시 40분이거든요. 대박 사건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대박 사건.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가 거의 끝나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니까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는 아마 잠을 청하고 있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뭔가 더 설득의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애초에 이른바 설득조 야, 좀 비장하게 들리잖아. 이종필 평론가님. 설득조가 하와이 갔어. 근데 설득조가 애초에는 한 8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하와이에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갔는데 애초 예장을 틀어서 하룻밤 더 묵고 가겠다. 이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가 한 반, 안 되고 있다가 반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설득조는 뭘 설득하러 갔을까요? 가장 좋은 건 같이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유세할 때 같이 가갖고 껴안고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하고 손 같이 들고 이 사진 찍으면 완벽합니다. 설득조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뭘까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는 탈당을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복당을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홍준표 전 시장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말할 거다.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입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네.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전하는 말은 있어요. 네.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은 있어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가 입으로 딱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더 이상 다른 말 또 입장을 바꾸지 않는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지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못 당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의 전언으로 저 민주당에 안 간답니다. 까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조지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말로. 네. 매조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지금 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 설득의 작업에 활용 점정을 찍으려면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첫 번째는 다시 귀국행 비행기 같이 타면 제일 좋은 거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육성 특히 영상 메시지로 문수 형 나 문수 형 지지합니다. 이번 대선 승리 꼭 해주세요. 라는 육성 이런 SNS에 올리는 거 말고 육성 영상 메시지면 더 좋고 그걸 받아오면 정말 더 그래도 차선책으로 훌륭하지 않을까. 설득조의 성과 아닐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홍준표 전 시장의 SNS에 갑자기 청준표 됐었잖아요. 파란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이걸 빨간색 넥타이로 바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들어보시고 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꾸셨대요?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대화 중에 예.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홍 시장님은요, 평소에 속옷도 나 빨간 색깔 입는다, 빨간 팬티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필이면 특사단이 하와이에 간 그날 파란 넥타이로 바꿨다. 그래? 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국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시장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 이건 실수하신 거니까 바로 바꾸자. 그래서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셨어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되니까 대화하면서 그럼 바꿔야지. 이건 당신도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다 말씀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파란 게 옛날에 한나라당 그 당의 색깔이다. 그 말씀도 있으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인즉슨 요즘 그거 우리가 뭐 포토샵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대 문명으로 이렇게 살짝 색깔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현대 문명인 건 맞는데 이 앵커님도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왜요? 요즘엔 포토샵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써요? 요즘은 챗 GPT 같은 AI로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머나. 아까 영상에서도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화 도중에 바꾸겠다라고 했대잖아요. 아마 이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과 좀 젊게 사시다 보니까 네. 바로 휴대전화로 바꾼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박주희 변호사님 저 디스하셨어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SNS를 참 좋아하는 홍 전 시장이 그새를 못 참고 또 하나 뭘 올렸어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다 어디서. 이거 뭐예요, 전현 평론가님? 예, 영화 빠삐용의 주제곡이죠. 영화처럼 자유롭게 Free as Wind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요. 어제는 마치 꿈만 같았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국민의힘이 특사단이 요청해서 특정 당을 지지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 선대에 들어가진 않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네. 제가 홍준표 전 시장 페이스북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걸 올리셨네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이 악마의 섬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지금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SNS에 또 올리는 바람에 지금 설득조 하와이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을 설득조가 지금 애가 타요. 어쩌자는 걸까 홍 전 시장 지금 가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지금 합류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그런 가운데 홍준표 전 시장과 최근에 통화했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게 박현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는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홍준표 전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하고 뭐 통화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엉뚱하게도 오늘 광주에서 네.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가 내가 통화했다. 에? 내가 통화했다. 그래요? 홍준표 전 시장과 내가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언을 들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국민의힘과 힘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형태의 조언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지금 한참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종건 평론가님 표현이라면 표현 보세요. 홍 전 시장이 먼저 이번 선거에서 우려되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조언해줬다. 이 말인즉슨 먼저라는 표현을 보면 전화를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먼저 선배 입장에서 조언해줬다, 전화를 걸었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드롭을 하느냐, 고를 하느냐. 그러니까 포커판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느냐. 네. 끝까지 갔을 때 과연 10%가 나오지 않으면 반도 사실 선거 보전을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두 자릿수가 아닙니다. 네.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사실 자신이 차악이나 차짝이나 차차차차기까지 또 네. 놓을 수 있는 연배니까요. 그런데 서른도시 노래는 아니요. 차차차 이게 서른도시 노래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5년 단위제가 계속 되더라도 아하. 4번이면 20년. 아하. 60밖에 안 그러니까 됩니다. 차차차 나오네요. 예, 차차차 네. 짜단 짜단. 앞으로 차차차. 20년 후를 그러네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을까? 근데 네. 홍준표 시장이 단초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와이로 갈 때 네. 딱 한
사람만 공항에 나왔습니다. 그 뭔데요? 많은 사람 중에 누구죠? 이준석 그러네요, 후보가 이제 보니까. 공항에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이재명 대 이준석일 거야라고 덕담을 딱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면 네. 끝까지 가라. 못 먹어도 고다. 아하. 끝까지 가서 네. 차기나 차기를 노려야 되지 네. 않느냐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1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보수 진영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단일화라는 게 불씨가 사그라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성과가. 그리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로 단일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네요, 오늘. 단일화라고 좀 표현 안 하고요. 실제 표심을 몰아줘야 된다. 이종근 평론가님, 저 얘기, 저 표현, 정확히는 저 표현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솔깃, 특단의 대책, 혹시 그거 단일화 뭐 그랬을 거예요. 단일화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역대 어떠한 단일화도 단일화 직전까지는 굉장히 아웅다웅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사이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사이에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거 단일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노무현 후보가 끝까지 절대 안 한다고 네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난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단일화라는 건 그 직전까지 서로 충돌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 이 얘기 듣고 또 얘기를 읽어볼까요? 이 바로 좀 들어보세요. 네. 상황을 너무 극단화시켜서 극단화된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어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이준석 후보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국지에서 보면 탁월한 기량을 가진 여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포는 그런데 삼국지에서 기량과 무예는 뛰어나지만 일막일장에서 끝나고 삼국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이준석 후보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저 말인즉슨 이준석 후보 이상한 행동하지 마, 단일화하지 마, 뭐 그런 거예요. 엄포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언변 뛰어나죠.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할 수도 있고 똑똑하기만 한데 예의가 없고 본인 비전이 없다. 이렇게 애들러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